이게 발표를 하게 돼서 마스크를 좀 벗을 수가 있게 돼서 좋네요. 제가 오늘 드릴 그 주제는 제가 처음에 이제 학회에 말씀을 드린 거랑 제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마 이제 좀 내용 전달하는데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랑 자료집에는 조선 후기 한양도성의 외국 자기 소비 양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애초에 이제 이 출토 유물로 본이라고 하는 좀 단서를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 국제 학술 대회의 주제인 도자기 해상 무역과 동서 문화 교류는 저 역시 평소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던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이 17세기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이루어진 도자 무역은 여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당시 조선은 어땠냐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랑 이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도 간혹 이제 제시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번 발표의 주제를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선 후기 도자기 연구에서 이 대외 교류 양상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정리된 바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특히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을 고찰하고 또 조선 후기 백자에 반영된 중국과 일본 자기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사용한 외국 자기를 실제 유물을 통해 접근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이번 발표의 주제를 출토 유물로 본 조선 후기 한양도성의 외국 자기 소비 양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도자기 해상 무역이 활성화된 시대, 조선은 이미 수백 년간 독자적인 자기 문화를 향유해 왔습니다. 그런 조선의 외국 자기 소비 상황을 알아보는 것도 세계 도자기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 목차는 간단합니다. 머릿말과 외진말이 있고요. 일단 이제 조선 후기 외국 자기의 유입 상황, 그다음에 이제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자기와 일본 자기로 좀 나누어서 출토 사례들을 점검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또 임진왜란 이후부터 1897년 대한제국 이전까지 서울 시내에서 출토된 외국 자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말미에 이 조선 말기에서 대한제국기에 해당하는 유럽 자기들도 조금 추가했습니다. 발표가 다루는 공간 범위는 조선시대 도성인 한양, 즉 서울입니다. 한양은 국왕이 자리했던 조선 최고의 도시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인재와 각종 재화가 모여 주류 문화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물론 도성 이외에도 조선시대 외국 자기를 사용한 지역들이 있죠. 부산의 외관이나 경상도의 일부 사찰,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와 전라도의 거점 지역에 자리하는 몇몇 조선시대 유적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자기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사례들과의 연계 혹은 이제 차이점들을 통해 이 한양도성은 물론이고 조선 전기 혹은 후기에 이루어진 외국 자기 소비 양상에 대한 연계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선 조선 후기 한양도성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도성은 왕실과 사대부 백성들, 그러니까 도성은 왕실과 사대부 백성들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또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한양도성은 중국과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 외교의 핵심이었고요. 다양한 외국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양은 기본적으로 소비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도성에는 관리, 상공인, 그다음에 군인 등 주로 도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살았고요. 종로 대로변에 자리하는 시전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거래했습니다. 조선시대 시전은 여러분들 보시는 지도에 이 초록색으로 좌우로 쭉 늘어서 있는 이 종로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 시전은 도성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시장이라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이 외교와 무역에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고 또 이 사행을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보유하고 돌아온 중국이나 일본의 물품을 거래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시전 행랑은 돈과 사람이 모여 새롭게 그다음에 이제 값진 물품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이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특히 종로의 유적들에서 외국 자기들이 다소 출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 서울 시내 유적에서 출토되는 외국 자기는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만든 이 청화백자와 일부 유상체 자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청화백자는 원, 그다음에 명, 그다음에 명말, 그다음에 청, 그다음에 민국 시대 이후로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수는 역시 이제 명대 경덕진 민요에서 만든 청화백자입니다.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에 노란색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유적들은 작년이죠. 2020년 1사분기까지 발간된 보고서에 수록된 명대 자기들을 좀 추출해 봤습니다. 명대 자기는 약 이제 550여 점이 되고요. 반해서 이제 청대 자기는 한 120여 점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120여 점 정도의 청대 자기들은 다수가 실제로 19세기 이후에 제작된 청화백자와 유상체 자기들입니다. 명나라 자기가 출토된 곳은 이 노란색 점이 찍힌 곳은 이제 64곳이고요. 청나라 자기가 출토된 곳은 약 30개소 정도입니다. 중국 자기들 중에서 명나라 말기의 청화백자를 좀 따로 구분한 건 서울 시내 여러 유적에서 다수의 만력제, 천계제 시기에 해당하는 청화백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 중 다수는 17세기에 만든 조선 백자와 함께 출토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해당하는 청나라 청화백자는 출토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19세기 후반 이후에 만든 중국 청화백자와 유상체 자기들의 출토량은 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작년입니다. 1사분기까지 발간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서울 시내에서는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새롭게 이런 점이 더 찍힐 곳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청계천 동남쪽에 해당하는 세운구역이나 아니면 이제 충무로 주변 중심으로 외국 자기의 출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서울 종로 청진 팔지구 유적처럼 시전행랑 주변의 여러 유적에서는 명나라 말기에 해당하는 청화백자가 여러 점 출토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위에 보시는 사진상의 위에 보시는 백자 청화 포도문 발편이나 아래쪽에 자리하는 국화문 발편처럼 경덕지 민요에서 만든 이 굽의 폭이 이 접지면이 굉장히 넓은 백자들도 출토됐습니다. 약간 이제 당나라 옥벽저완과 굽 모양이 비슷한 중국의 청화백자 발은 주로 17세기 전반에 유행을 하고요. 개중에는 청진 팔지구 유적의 출토품처럼 그릇 외면에 이 동파 소식의 적벽부를 장식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들 중에는 내저면에 이 영락연제라고 하는 관지를 써놓은 것들이 여러 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의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옥당각이 뭐 이런 네 글자의 축구, 주로 이런 네 글자의 축구는 만력 1000개연간에 만든 민요 청화백자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서울 시내에서 영락연제라는 명문이 쓰인 넓은 굽의 청화백자가 여러 점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형태와 문양의 그릇이 중국 경덕지 민요인 호전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이 검은색 네모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유물입니다. 청진 팔지구 유적에서는 명말 청초 중국 복건성에서 만든 홍록채 화종문 접시편도 출토됐습니다. 이 접시는 서울 시내에서 다른 출토 사례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유물입니다. 반대편에 현재 이제 홍콩 예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접시를 통해 이 팔지구에서 출토된 이 접시편의 원래 형태를 좀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나라 말기 만든 자기들이 이런 청진 팔지구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 해당 지역에 임진왜란 당시 조선 주둔 명군이나 혹은 그들과 관련된 조선인이 거주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한양에서 접하기 어려운 중국 남동부 복건 지역의 자기까지 출토된 것은 이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하면서 초기에 이제 이 북쪽에 있던 기병단 이외에 이 화포를 주로 운영하는 절강이나 복건 지역에 있어서의 주둔군, 즉 남병이라고 불리는 군대를 대거 파병한 것과도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명군은 전쟁 첫 해부터 1600년까지 햇수로 이제 9년간 조선에 머물렀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장기 주둔하는 동안 명나라 상인도 조선에 건너와 장사를 했습니다.
명나라 상인은 명군이 모두 철수한 이후에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료처럼 조선에 남아서 가져온 물품을 판매할 때까지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1601년의 기사니까요. 이미 그 전해인 1600년에 제독 이승훈 부대를 마지막으로 이미 명군은 조선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로 요동에서 실어온 물산들을 판매를 하고, 보통 이 명상인들 같은 경우는 진상이라고 해서 이제 산서 상인들을 주로 산서 상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말이나 수레에서 짐을 가지고 와서 일단 먼저 그 말이나 수레는 돌려보내고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물류 시스템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훈 제독이 철수는 했지만 가져온 물산을 다 팔고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조정에 얘기를 하는 거죠. 비변사는 이걸 허락합니다. 이 대목에서 당시 이제 명상인들이 판매하는 물산이 단순히 이제 이 명군에게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도성에 살았던 조선인들도 이러한 중국의 물산을 구매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예, 청진 오지구 유적에서도 만력식이 만든 백자, 청화, 포동, 소나무, 문, 발 같은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이 명말 청화백자 중에는 구배, 대명연조, 만복, 유동, 부기, 가기, 옥당, 가기 같은 이러한 네 글자의 축구를 굽 안쪽에 청화 안료로 장식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청화백자 발은 이 지금 보시는 같은 유물인데요. 한 점은 청진 오지구 유적에서 출토한 유물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이 광동성 남오도 해역에서 이 좌초된 명나라 말기 무역선으로 알려진 남오 1호에서 출수한 유물입니다. 거의 비슷한 유물, 비슷한 문양과 비슷한 관지가 굽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출토된 명나라 말기 청화백자의 문양은 주로 초화문과 화당초문 계통이 많고, 다음으로 이룡문이나 지금 보시는 인물문 등이 장식된 사례도 여럿입니다. 또 백자 청화, 인물, 숫자문 발표처럼 수, 복 등의 글자가 청화 안료로 장식된 그릇도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국 청화 백자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남오 1호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말 무역선이나 아니면 상거래를 위한 상선에서 출토하는 출수되는 이러한 청화백자나 서울 시내에서 출토하는 이런 청화백자나 문양이 굉장히 좀 비슷하고 형태 역시 또 그릇의 질적 수준 역시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즉 이제 이 조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출토되는 이 명말 혹은 그 이후의 청나라 이 자기들이 조선의 어떤 특수한 수요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물품들 중에 일부라고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봉황문 접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자청화, 금방제명명 잔편처럼 다소 이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명말 청화백자도 한양 도성에서 출토됐습니다. 유물은 청진 팔지구 유적에서 17세기 중국의 넓은 굽 청화백자들과 함께 출토되었고요. 이 내면에는 귀자가 있고요. 외면 둘레에 이 금, 방, 제라고 명자가 있는 부분은 이제 지금 결실되어 있습니다. 이 금방제명이라고 하는 건 이 빛나는 황금빛 방문에 이름을 올리다라는 의미로 과거 합격을 축원하는 의미이죠. 아마 중국과 조선 사대부들 모두에게 이만큼 확실한 축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력제와 천계제 시기 중국은 다량의 청화백자를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일견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중국에서 만든 무역 자기는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요. 중국 내의 출토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당시 중국과 주로 육로로 무역을 했던 조선에서도 무역자기의 출토는 알려진 바 없었습니다만, 최근 현재 발굴 조사 중인 유적에서 우리 소위 크라게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문양의 명나라 말기 자기를 한 점 확인했습니다. 이 유적은 현재 이제 공평 14, 15 지구 유적이라고요. 발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각사지의 서쪽에 바로 자리합니다. 이 유물과 함께 동반 출토된 다른 자기나 아니면 또 이 유적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발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이 소위 크락작이라고 하는 무역작이라고 하는 그릇은 내면에는 장식문이랑 이런 초화문이 있고요. 외면에는 이렇게 이제 이 족자를 굉장히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 세로선이 있고 그 사이에 가운데 방점이 있는 이 원문이 자리를 합니다. 요 비슷한 형태의 무역자기들은 앞서 발표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의 발표를 통해서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2004년 말레이시아의 트렝가누 해역에서 확인된 명나라 역시 이제 말기 무역선이죠. 해서 이제 발굴자는 그 무역선에 명나라 말기 만력정간의 청화백자를 많이 선적했다 해가지고 아예 발굴 그 선박 이름을 만력선 그래서 이제 뭐 왈리 쉽이라고 하는데 그 만력선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진동에서는 청진 8지구, 청진 이제 5지구 같은 곳에서 출토한 이 방가요의 작은 잔인데요. 이런 방가요의 작은 잔은 실제 이제 명나라 말기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 골동 완상 문화의 연장에서 이러한 방가요 자기들이 만들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이 중국과 조선 사대부들이 선호했던 이러한 방가요 자기가 실제 조선에도 유입됐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실증할 수 있는 유물이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좀 공유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실제로 그 17세기 후반,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정도에 해당하는 이 청나라의 자기는 저도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출토량은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 조선 시대에 사용했던 모든 도자기가 깨져서 이런 퇴적층에 쌓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또한 발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사분기까지 약 한 330개 정도의 발굴 보고서를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출토되는 양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명나라나 명말에 비해서 특히 이제 17세기 후반, 18세기에 해당하는 청나라의 청화백자는 좀 출토량이 좀 적어졌다라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서울 시내에서 지금 보시는 유물 같은 이제 18세기 말 이전에 만든 청화자기의 출토량이 빈약한 것은 문헌 기록에 담긴 내용이나 조선과 청나라 간의 빈번한 사신 교환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들어온 청나라 자기의 수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원인은 당시 왕실과 사대부는 물론 일반 서민들의 일상식기 중에서도 자기 그릇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던 상황과도 연계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료는 조선 후기 실학자 이희경이 이 당시 녹그릇이 아니면 노수로 만든 여러 가지 공예품이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정도로 성행하고 있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는 요 유물들은 실제 청진 구역에서 출토한 이 녹그릇들 따로 이제 모아놨던 녹그릇들의 모습입니다.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또 당시 조선 사대들 사회에 팽배해 있었고 조선과 청나라 양국 사이의 중요 무역 물목이 직물이나 광물이었다는 점도 서울 시내에서 청나라 자기의 출토량이 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가 보이는 것들은 18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조선이 가지고 있던 반청 의식이 줄어들고 동시에 이 화려한 의복과 공예품을 선호하는 소비 문화가 도성의 확산함에 따라 청나라 자기의 사용도 증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후기 도성에 유입된 청나라 범랑체 자기와 청화백자의 면모는 지금 보시는 화유옹주 묘 출토품 중 이 노란색 병처럼 주로 이제 18세기 이후 일부 기록과 왕실 부장품을 통해 왕실 가족들의 부장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청나라로 가는 연행에 참여한 역관이나 상인들은 이 한양의 청나라 자기를 두려운 중요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연행에 참여한 상인들은 모직물 등 여러 종류 옷감과 함께 일부 자기도 들여왔을 것입니다. 그 외에 임진왜란 이후 지속된 압록강 하구의 중강이나 아니면 이제 이 책문 시장에서 활동한 의주 만상들도
개인 상단의 입장으로 청아백자 위주로 중국 자기를 수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헌 자료들은 18세기 후반 청나라 황실이 조선 왕실에 선물한 자기들을 기록했고요. 또 한양도성에서 외국 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품이나 19세기 여러 진찬 의계 등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제외한다면 실제 조선 후기 왕실에서 사용한 청나라 자기의 면모를 파악해 볼 만한 사례는 좀 적습니다. 궁궐 등 서울 시내 여러 유적에서 출토하는 사례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손꼽을 수 있는 사례로 종묘 광장의 출토품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종묘 내부에 대한 발굴은 아니고요. 종묘 광장 앞쪽에 있는 지역을 발굴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런 유물들을 통해 19세기 조선 왕실이 사용한 청나라나 일본 자기의 일면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 영남대학교 박물관에도 조선 왕실이 사용한 완형의 중국 자기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백자청화 운용문 접시는 굽 안쪽에 대명 가정연제라는 관지가 자리합니다. 이 선행 연구들은 이 유물을 16세기 명나라 제품보다는 이 청나라 방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의 굽 안쪽에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오 선영전, 그 선행 연구는 요 간지를 요 점각 명문을요, 한글 명문을 무오 선영전 곁 이뉴 6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릇 자체가 청나라 때 방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 이제 이 찍혀 있는 이 점각 명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선영전으로 구분하기에는 이 선영 전자에 해당하는 요 자음이 니은이 아니고 이응입니다. 그래 이제 실제로 무오년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간지에서 제시한 요 명문이 제시하는 연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소속초 같은 경우는 차후에 조금 더 좀 면밀한 좀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각 명문의 내용 조합이나 표시 방식이 주로 18세기 중반 이후에 등장을 하므로 명문의 무오년은 1798년이나 아니면 1898년 중 한 해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양도성의 유적들에서 출토되는 청나라 자기 중 다수는 19세기 경덕지 민요의 제품으로 보상화 당초문이나 아니면 영지초화문의 청아백자와 이 화훼문을 장식한 유상체 자기입니다. 동대문 운동장 유적에서도 이 영지초화문과 이 쌍이자문을 장식한 19세기 후반 청나라 청아백자들이 동시기 19세기 조선백자 등과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영지초화문이나 쌍이자문은 조선 말기 관여에서도 적극 활용한 문양입니다. 동대문 운동장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청화 보상화 당초문 발편 역시 이 한양도성 내 유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말의 청아백자이며 이 유물의 문양을 본떠 만든 조선 청아백자 중에는 굽 안쪽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하단에 있는 유물입니다. 운현명이 표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조선 청아백자가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유상체 자기의 제작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중국 등지에서 유상체 자기를 들여왔으며 이들 중 일부가 최근 서울 시내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출토되는 명말 유상체 자기는 청진 12, 16 유적에서 출토된 분체 화해문 발처럼 주로 그릇 내저면 중앙에 이 복숭아처럼 보이는 문양을 배치하고요. 그 둘레에 이 원형의 화훼문을 장식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동일한 유물이 궁궐이나 종로의 다른 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19세기 이후 한양도성의 외국 자기 수요는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던 유상체 자기에 더 많이 집중하는 양상을 드러냅니다. 또한 서울 시내에서 출토되는 외국 자기의 기종은 19세기까지도 이 발, 잔, 접시 등 이 반상기를 벗어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이 무학 2구역 유적에서 출토된 백자청화 초화문 완편처럼 여러 점의 그릇을 포개어 번져한 명말의 청아백자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릇 안쪽에 유약을 이 둥근 고리 모습으로 걷어낸 다음에 이 외면에는 이렇게 회색빛이 감도는 청화 이 초화문을 이제 시문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런 그릇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부에서 들여와서 당시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188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서울에 주둔하게 되는 이제 오장경 청군 부대 같은 경우는
부대 주변에 청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뭐 명동 성당이나 뭐 그런 여러 건축 현장에도 중국인 노무자들이 건너와서 노동에 참여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차후 실제로 이제 19세기 말 청나라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들 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발굴 조사 성과를 통해서 해당 이런 유물들이 조선 사람들보다는 실제로 이제 이 청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용됐을 개연성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료, 지금 보시는 사료는 18세기 후반 역관인 김세희가 편찬한 이 관아당 유고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시 도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국과 일본 상품에 대한 이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세희는 1781년 이 화유공주의 남편 창성이 황인점이 이끈 사행에도 함께 참석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노란색 이쁜 병이 있었죠. 그 화유공주의 남편이 황인점이고 그 황인점이 정사로 이끈 이 청나라 연행에 몇 차례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이 김세희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료처럼 조선 후기 한양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물건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 일본 물건 중에는 일본 자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7세기 들어 세계 도자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죠. 앞서 다른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17세기부터 일본도 자기를 생산하고요, 특히 백자를 생산하고요. 또 1650년대 이후부터는 유럽에 수출할 정도의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출토된 에도 시대 일본 자기들은 주로 18, 19세기 규슈의 아리타 등지에서 만든 청화백자이고 일부 붉은색 유상체 알료로 문양을 장식한 오체 자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자기들은 주로 종로대로와 청계천 주변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이 경희궁과 덕수궁 사이 등지에서 그 지역에서 다소 출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서울 시내 출토 일본 자기를 집중 조명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확인했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몇 점을 더 추가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출토된 일본 청화 백자 중에는 대명 선덕연제 혹은 성화연제 같이 이 명대 청화 백자의 위상을 반영한 관지가 표시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본 청화 백자의 기종은 청나라 그릇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접시와 발이고요. 초화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또 일부 산수문 같은 문양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선행 연구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출토된 일본 자기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유물을 이 17세기 후반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청자 화문 사각 접시편이라고 하는 유물을 17세기 후반 제작된 상대적으로 도성에서 서울 시내에서 출토되는 일본 자기 중에 가장 빠르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물이 출토된 종로구 도렴동이라고 하는 곳은 조선 후기에는 서부 적선방 사역원 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유적은 주변에 조선시대 외국어 통 번역과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통 번역을 담당했던 사역원과 궁궐의 진상물을 관리하는 관청이죠. 또 이제 특히 주로 일본에서 구해오게 되는 이제 후추를 관리하는 관청으로 알려진 이제 의용고가 자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에 보시면 파란색 네모가 있습니다. 그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이 사역원과 의용고가 자리합니다. 도렴동은 일본과 연계하여 업무를 돌봤던 관청들이 자리했던 곳이고 뭐 이러한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곳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제작된 일본 자기가 출토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시장행랑 인근에 자리하는 청진동에서는 정조의 후궁인 원빈 홍씨와 또 사도세자의 첫 아들 의소세손의 묘에 부장품으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일본 자기도 출토했습니다. 보시는 이제 오체 초화문 뚜껑과 오체 이제 등나무문 잔편은 유상치 안료로 식물의 이파리나 아니면 복자 등을 장식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 왕실이 사용한 일본 자기는 주로 영조와 정조 시기 왕실 가족들의 부장품이었습니다만 최근 서울 시내 발굴 조사에서 부장품 이외에 조선 왕실이 직접 사용했던 일본 자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인데요.
돈이문 박물관 마을 조성 부지에서 출토된 이 오체 초화문 저부편은 지금은 이제 이 저부만 남아 있어서 정확한 형태나 형태에 따른 기형 변화, 또 그에 따른 이제 이 편년 유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릇 안쪽에 이 초록색과 붉은색, 그다음에 약간 진한 보라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마치 이제 이 뭔가 이제 이런 묶음 같이 보이는 요 장식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일본의 경우 한 18세기 정도 제작된 그릇들에서 좀 약간 비슷한 점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하여 요 그릇도 한 18세기 정도에 제작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좀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신에 굽 안쪽에 지금 여기 보시는 계묘, 큰견, 엿죽, 뭐 정도 되는 이 한글 점각 명문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걸 통해 그릇의 소속처와 사용 연대는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문은 조선 후기 왕실이 이 사장한 그릇임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간지, 그다음에 장소, 수량 뭐 그 조합입니다. 유물이 출토된 것은 경희궁 권역으로 구분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이 큰견이라고 하는 건 아마 경희궁의 대전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문의 계묘년을 정확하게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경희궁이 숙종에서부터 정조 치세 초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궁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이 계묘년을 1783년 정조 7년으로 한번 제시해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다음 계묘년인 1843년 당시 국왕 헌종이죠. 헌종은 주로 이제 이 창덕궁과 창경궁에 머물렀고요. 당시 경희궁은 이미 거의 비었다시피 했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말 이후 한양도성에서 사용된 외국 자기에는 유럽의 제품도 추가됩니다. 당시 서구 열강의 조선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조선에 거주하는 구미인들도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당시 외교의 중심이었던 정동에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약간 사진 상단에 보시는 요 로얄 코펜하겐 그릇 같은 경우는 구 러시아 공사관 터에서 출토했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부의 이 프랑스 공사관 쪽에서 확인된 건 이 웨지우드 & 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웨지우드 사와 나중에 이제 병합되는 그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르네빌에서 만든 뭐 이런 그릇들이 출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출토된 유럽 자기들 중에는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한 유럽 자기와 유사한 품질의 그릇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이상 서울 시내에서 출토된 청나라와 일본의 자기를 좀 큰 맥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외국 자기의 출토량이 조선 전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청아백자가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기종은 발, 접시 위주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유상체 자기의 증가 현상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출토 양상은 당시 한양도성의 외국 자기 소비 양상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국내 백자 생산 상황과도 연계될 것입니다. 조선은 17세기 청아백자 생산이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18세기에는 주로 병과 항아리, 그다음에 이제 일부 발 접시 위주로 청아백자를 생산했습니다. 19세기 이후 조선은 청아백자 생산을 더욱 다양한 종류의 그릇으로 확대했고 외국 자기의 문양이나 형태의 특징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도자사 분야에서 조선 후기 청아백자에 반영된 외래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도 당시 제작 상황이 그만큼 다양한 외국 요소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토 유물로만 보자면 자기는 조선의 중요한 대외 교역 물품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전국에 걸쳐 자리하는 백자 가마들을 통해 필요한 그릇들을 조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과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그릇들의 종류, 크기, 수량이 달랐습니다. 유럽 등지에는 새롭고 이국적이고 값비싼 자기가 여러 왕실과 귀족들의 수집품이 되었지만 조선은 자기 자체를 이미 수세기 동안 일상의 그릇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당시 수요가 높았던 청아백자나 혹은 생산이 불가했던 유상체, 오체 자기들 위주로 청나라와 일본의 자기를 들여왔습니다. 조선시대 해외 교역이 사행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다 보니 중국과 일본의 물산은 자연스럽게 왕실과 또 이 사행이 직접 참여하는 관리, 역관, 상인 계층을 시작으로 이 소비의 흐름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출토되는 조선 후기 외국 자기들이 궁궐 주변이나 종로대로와 청계천변 일대에 집중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의 반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주와 책문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무역에서도 청아백자는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때로는 국경을 넘어들어야 되는 이 월경 무역이라 개인 이 혈혈단신 혼자 가는 상인들보다는 어떤 상단 위주로 무역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들이 또 어떠한 이러한 재화를 도성에서 팔게 된다면 그 역시 시전 행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한계를 분명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위해 살펴본 조선 후기 한양 도성의 외국 자기 출토 양상은 차후 발굴 조사 성과의 추가와 함께 또한 이제 이런 정교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볼 만한 특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한양 도성에서 출토한 여러 유물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늘 공유한 상황들에 대한 이런 연구가 조금씩 쌓여간다면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도자 문화에 대해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동시에 주변국들과 비교 연계할 수 있는 특징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대항해 시대 지구 맞은편인 조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조선시대 유적 중 특별히 서울시내 발굴품을 통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굳이 이 서울시내 발굴품을 통해라는 제목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발굴을 해서 얻은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종민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의 이종민입니다.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살짝 기분이 좋아지려고 합니다. 갖고 계시는 유인물과 동일하게 읽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조선 후기의 한양 도성 내에서 활용된 중국과 일본 도자기들의 출토 사례를 중심으로 그 소비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직접 실제로 조사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됐던 자료를 포함해서 최근까지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된 결과물들을 분석해서 연대기 순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정된 지면에서 수많은 그 출토 사례를 소개하고 그 양상의 변화된 모습들을 세밀하게 서술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마 향후 논고에서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은 출토품을 중심으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논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보완사항 그리고 도자사적으로 좀 재고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자기 유입 주체와 경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전기에 비해 외국자기의 유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유적에서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적지 않죠. 고려시대에는 송상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루트와 경로가 주체와 경로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적지 않은 자기들이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부재로 그 주체나 루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발표자께서 판단하시기에 임난 이후 외국자기의 유입 주체와 중심적인 루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대 어기창의 개시 시기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청진 팔지구 유적에서 경덕진 민요인 호전요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영락 연제명 청화백자편이 출토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발표에서 여러 지역, 청진 여러 지역에서 영락 연제명 파편을 보여주셨습니다. 출토된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동일한 파편은 또 최근에 관수동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고 또 동시대로 추정이 되는 중국의 다른 청화백자 그리고 조선 전기의 여러 가지 백자나 조선 청자들과 같이 동반 출토된 바가 있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청화백자의 명문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명나라 초기인 선덕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덕기에 대명 선덕연제라는 명문은 원 말기부터 명 초기까지의 관부용 자기에 쓰여진 상사,
관용공기, 내부, 태원군 등의 명문을 대체하는 새로운 명문 체계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러한 명문은 최소 선덕 원년인 1425년 어기창의 설립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와 유사한 명문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더 빠른 영락년제 명문이 중국과 한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죠. 이러한 점은 어기창이 선행 시기인 영락기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명문자기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기에 당시 조선에도 유입이 되었는가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자기의 소비 양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발표용 원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스로 이렇게 좀 많은 것을 담기가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주제 내용은 외국자기의 소비 양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제이죠.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소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소비 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토론에 덧붙여서 이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선택을 하면서 좀 잘못 주제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조선 후기 조선의 도자 분야에 있어서의 대외 교류는 주로 이제 이 문헌 혹은 당시 있어서의 문화사적인 접근이 좀 위주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 역시도 이제 실제 어떤 유물로 실증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특히 이제 이 대항해 시대 그다음에 도자 무역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 속에 늘 궁금해했던 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때였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좀 여러 사례를 좀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가닥으로 연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발표 중에서도 계속 이제 사례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맨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소비 양상이라고 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당시 사용했던 모든 그릇이 땅 속에 묻히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백 건의 발굴조사 보고서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 출토 양상이라고 하는 건, 양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한 밑재료,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현상을 얻기 위해 여러 발굴조사 보고서와 실제 그 유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이러한 출토 양상이라고 하는 건 당시 소비상의 반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특히 이제 어떤 소비 양상을 제가 좀 더 구체화 해본다면 이종민 교수님께도 거듭 감사드리는 게 제가 워낙 이제 오늘 시간도 그렇고 좀 많이 쓸 것 같았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좀 주셔서 저한테 조금 더 보충하라라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제 동반 출토 유물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이제 대조군을 통해서 조선 전기의 상황과 후기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조선 후기의 소비 양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외국 자기가 출토하는 유적이라고 하는 건 좀 큰 범위니까요. 개별적인 건물지, 작은 건물지를 좀 보자면 실제로 뭐 청나라나 일본 자기가 출토하는 건물지와 그렇지 않은 건물지 간의 큰 차이는 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우는 그나마 도성 내에 어떤 이제 이 가사나 가대, 즉 이제 이 건물의 크기나 칸수, 뭐 면적 칸수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들이 좀 후기보다는 훨씬 더 정연하다고 할 수 있어서요. 그런 어떤 건물지, 특히 이제 이 원나라나 아니면 명나라 전기의 청아백자가 출토되는 곳들은 또 조선 청아백자도 출토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건물의 위격이나 이런 것들도 국각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건물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러한 조선 전기와 같은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요인즉슨 실제로 조선 후기 외국 자기를 사용하는 계층들은 어떠한 절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아니면 지위나 부가 있는 이 조선 후기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이 피라미드라면 그 위 정점에 있는 그런 계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조선 그러니까 서울 한양 도성에서 출토하는 현재 외국 자기들 같은 경우는 문헌이나 아니면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이제 왕실 가족의
묘에서 출토하는 그런 부장품들처럼 이런 범낭채나 아니면 이제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상치 안료로 장식한 그릇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소비 양상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들 잘 염두에 두어서 차후 논문이나 아니면 다른 발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에 따로 또 초점을 맞춰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주신 질문인데요. 이게 약간 세 번째랑도 연동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 후기의 외국 자기의 유입 주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외국 자기도 질적인 수준이 좀 나뉘어지겠죠. 문헌 자료에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왕실 가족의 부장품으로 사용된 그런 외국 자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제로 뭐 청나라 황제의 사열을 받은 그릇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왕실 가족의 분묘에서 출토하는 부장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청나라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사여하는 그런 정도의 사여품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공주, 옹주 묘에서 출토하는 이런 청나라나 일본 자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서울 시내에서 출토되는 그릇들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그릇들이 일부 서울 시내에서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사행에 직접 참여했던 또 이제 실제로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점이나 뭐 그런 부마죠. 그런 이 왕실에 있어서 사위들이 직접 이 사행단에 참여하고 돌아오면서 가져왔던 물품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행단에는 이런 정사 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역관도 있고요. 아까 봤던 역관의 기록처럼 역관도 있고요. 또 여러 군관 형태로 참여하는 이 경상 상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이 휴대 물목을 통해서 이 외국에 자기를 수입해 왔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경상 시전 행랑을 주로 활동했던 경상 같은 경우는 이 사행단을 준비할 때 필요한 물목을 준비하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었고요. 다시 이 사행단 외국으로 갔던 이 외교 행사단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갖고 온 물품을 조선 내에서 거래하는 것도 주로 그들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상들 같은 경우는 국외 무역에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조선의 입장에서 대외 무역에서 활용하는 이제 이 매개물이 은 아니면 또 이 은도 이제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은 아니면 인삼이다 보니까 그 인삼을 주로 관리했던 이 송상과의 연계, 또 그러니까 경상과 송상과 연계돼서 또 이 무역량을 조절하고 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경상과 송상도 중요한 유입 주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경상과 송상 같은 경우는 의주부에 있는 만상과 동네 외관에 있는 이제 레상, 동래상인이라고도 하죠. 레상과도 연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1791년인가요? 연도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179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외관의 무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그쪽에 동래상인을 20명에서 아마 30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이 개성의 송상의 입김이 굉장히 좀 세게 작용을 하고 송상 중의 일부가 일본 무역과 관련된 일에 배치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다 한 집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무역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서로가 이제 이 연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 경상과 송상이 마련하는 전체 물목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인삼이나 은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의주의 만상이랑 동네 외관의 레상 들이 담당하는 실무 뭐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 외국 자기의 유입 주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27세기, 18세기 아시아 무역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물목은 모직물과 그다음에 견직물, 그다음에 광물 아니면 약재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청아백자, 특히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아백자나 아니면 자체 생산이 좀 어려웠던 유상치 자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흐름을 좀 제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 역시 이 영락연간 영락제 해외 경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실제로 영락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용천 풍덩항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시기에 황실로 보낸 그릇을 만들었던 것들도 있으니까요. 실제 이 영락 시기에 이 경덕진에 어떠한 이제 이 별도의 자기 생산체가 황실을 위한 생산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영락연제 혹은 이제 옥당가기 같은 명문이 있는 청하백자들은 이 영락 시기에 만든 그릇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영락연제라고 하는 명문이 이게 특히 이 약간 전서 비슷하게 써서 이제 등장한 요 그릇은 실제로 이제 대만 학자이신 삼영랑 교수님 연구에서도 그렇고요. 주로 이제 천계연간 그러니까 이제 1600 죄송합니다. 그죠. 천계연간이죠. 1621년, 27년 뭐 요 사이에 이제 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영락연제라는 관지가 가운데 들어가고 또 이런 그릇들은 굽이 굉장히 넓습니다. 접지면이. 그다음에 외면에 동파 소식의 적벽부나 아니면 동파 소식이 실제 배를 타고 놀았던 뭐 이런 풍경이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릇들이 등장하는 건 실제 이제 이 16세기 말 16세기 후반이라고 해야겠군요. 16세기 후반 명나라 사회에 있어서의 뭐 적벽부에 대한 유행 성장, 그다음에 또 이제 16세기 후반 말 중국의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이런 골동 완상 취미의 성장, 뭐 이런 것과 결부돼서 만들어진 그릇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려미 지은 준생팔전이나 아니면 이제 경덕진 도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락요, 아니면 선덕요, 뭐 가정요라고 해서 실제 그 명 전중반 사회에 해당하는 이런 그릇들을 당시 이미 골동품으로 이해를 하고 그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실제로 이런 넓은 굽에 그다음에 이제 유약을 바르지 않은 이런 그릇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재밌는 거는 이 예전에 그 임상열 선생님이 역주를 한 경덕진 도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실제 그 영락연제, 특히 영락압수배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고려의 준생팔전에도 그렇고 이 선덕연간의 단잔, 이제 굽 안쪽에 청하백자 작은 잔인데 굽 안쪽에 이제 이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잔이 차 마시는 데 쓰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이 영락요 시기에 압수배, 그래서 이제 아마 작은 잔이었나 봐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그래 압수배 같은 그러한 그릇들이 골동품으로 또 이제 당시 사대부들에게 굉장히 중국 사대부들에게 때로는 뭐 조선 사대부들에게 중요한 인식물로 성장을 하는데요. 그런 것과 결부돼서 만들어지는 그릇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영락압수배라고 하는 그릇 같은 경우는 그 설명에 보면 이 영락연제라고 하는 그릇이 관지가 있고 약간 전서로 쓰여 있고 뭐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27세기 층에서 출토하는 이 영락연제명 그릇들의 영락연제라고 하는 글씨가 약간 전서풍으로 쓰여진 것도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이 임상열 선생님이 역주를 다신 경덕진 도록에 보면 몇 개 이제 이 영락요, 선덕요, 가정요의 굽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로 당영의 경덕진 도록에 보면 그 안에 이제 명말 전예형이라고 하는 자가 쓴 글 중에 이 활저사족이니 아니면 만심원족이니 하는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활저사족, 그러니까 활 반들반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뼈가 드러날 정도로 반들반들하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사족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제 이 모래사자를 써 꺼끌꺼끌하다, 아마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이 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만심원족이라고 해서 만심 혹은 장심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가운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제 이 원족, 이게 이제 아마 넓은 이런 게 아마 실제 이제 이 당대 옥벽저 왕과 좀 비슷한 굽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활저 사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락 압수배를 묘사할 때 등장을 했지만 실제 그 당시 뭐 단잔이나 여러 다른 이 영락요, 뭐 선동요, 가정요 하는 요 명대 전중반 시기의 특징들을 특히 굽 관련된 이 특징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약간 혼합돼서 실제로 17세기 전반에 주로 만들어진
경덕진 민요의 넓은 굽을 만들어낸 배경이 아닌가 합니다. 두서없는 설명이지만 일단은 외면에 있는 소동파의 시와 소동파의 그 모습을 나타냈던 이런 적벽구 관련된 문구, 문양, 그 다음에 내면에 있는 영락연제라고 하는 전서풍의 관지, 그 다음에 이제 시유가 되어 있지 않은 넓은 굽,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실제로 16세기 후반 말 사회 이 명나라에서 인지되고 있었던 이 도자기에 관련된 아니면 그 문학과 관련된 여러 이제 골동 완상 취향들 그 속에서 깃들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일군의 그릇들이 아닌가 합니다. 예, 그 정도가 제 답변입니다. 부족한 답변인데요, 송구스럽습니다.